파동의 발생과 속력에서 이제 파동이 뭔지 그리고 파동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매질의 진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요걸 가지고 파동이라 그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매질의 특징은 뭐냐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동이라는 표현은 왔다 갔다 다시 제자리, 왔다 갔다 다시 제자리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어떠한 점이 있으면 그 한 점에 대해서 이 한 점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 요걸 가지고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갔다가 오는 걸 가지고 진동이라고 표현하지만 파동에서의 이 매질의 진동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를 진동의 중심으로 잡았을 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와서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게 한 번 진동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해서 제자리에 오는 거, 요걸 가지고 한 번의 진동이라 그래. 한 번의 진동. 그래서 1회 진동이라는 거는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갔다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이렇게 오는 거, 요걸 가지고 진동을 한다라고 얘기해. 한 번. 그래서 1회 진동의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요게 1회 진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파원은 이 파동이 발생한 지점,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가지고 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원이랑 매질,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고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이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동에 나타내기도 하는데, 매질이 첫 번째로 물인 경우가 있고 또는 뭐 공기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용수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라. 매질이 물인 경우에는 물결파라고 얘기하고, 매질이 공기인 경우에 음파, 매질이 땅인 경우를 가지고 지진파, 매질이 용수철인 경우를 가지고 용수철 파동,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파동을 나타내는 거고, 이때 요 물결파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 물의 진동으로 인해서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음파는 공기의 진동으로, 지진파는 땅의 진동으로, 용수철 파동은 용수철의 진동으로. 그지? 그러면은 이때 이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랑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 요 둘의 관계를 가지고 파동을 나타냈을 때 첫 번째, 진동하는 방향하고,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하고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진행은 오른쪽으로 하는데 진동은 그에 대해서 수직인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 그냥 간단하게는 줄을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시키는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요게 한 번 진동,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 한 번 진동. 지금 두 번의 진동을 이렇게 시킨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형태로 진동하는 방향이랑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횡파라고 한다. 횡파. 그래서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요 매질은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잖아. 그치? 위아래로만 움직이잖아. 이때 여기 가운데 부분을 진동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위쪽을 뭐 플러스 변이, 아래쪽을 마이너스 변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로 최대 변이를 갖는 지점, 이 지점을 가지고 마루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최대 변이를 갖는 지점, 여기를 가지고 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횡파의 경우에
최대 지점인 마루하고 최소 지점인 골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때 요 최대 지점인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 또는 최소 지점인 골부터 골까지의 길이를 한 번 진동의 파동, 한 번 진동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 그래. 파장. 한 번 진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횡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지진파에서는 S파 요게 있고 두 번째로 도착한 내지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 그 다음에 물결파 이런 애들이 이렇게 횡파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진동하는 방향이랑 진행하는 방향이랑 서로 나란한 경우 평행한 경우 이런 경우 얘는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진동을 좌우로 하면서 진행을 오른쪽으로 하든 뭐 왼쪽으로 하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수철 같은 게 하나 있다 그랬을 때 용수철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꾸물꾸물 거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앞으로 내가 미는 순간 용수철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압축이 되겠지. 그리고 당기는 순간 다시 용수철은 팽창하게 되겠지. 그래서 파동의 진행 모습을 그려보게 되면은 용수철이 간격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다가 지금 이거는 뭐야? 당긴 거지, 그지? 당겨가지고 멀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반대로 밀어버리면서 이게 용수철이 간격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다시 멀어지는 부분, 가까워지는 부분 이렇게 반복되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종파라고 한다. 종파. 그래서 종파를 살펴봤을 때 여기는 지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용수철이 늘어나가지고 제일 멀리 떨어진 지점이 될 거고 여기는 용수철이 가장 가까이 이제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지점 그 다음 또다시 용수철이 멀리 떨어진 지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용수철이 많이 벌어져 있는 듬성듬성하게 있는 지역을 가지고 소한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있는 부분을 가지고 밀한 부분 당연히 또 소한 부분 그래서 소한 부분하고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진행되는 파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수철을 앞뒤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니까 압축되는 부분, 팽창하는 부분, 압축되는 부분, 팽창하는 부분이 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치? 자, 이때 그러면 이 종파의 경우에는 어디를 파장이라고 해야 되느냐? 소한 부분부터 소한 부분 이렇게 반복되는 구간이 있지. 요 반복되는 구간까지의 길이 요거를 가지고 하나의 파장이라고 하면 된다. 파장 이렇게. 그래서 매질이 많이 모인 곳을 밀한 지점, 매질이 많이 벌어지는 곳을 소한 지점이라고 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어떤 경우 나란한 경우를 가지고 종파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는 지진파에서 피파 그 다음에 음파나 초음파 이런 애들이 종파에 속하는 애들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파동을 가지고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종파의 경우에는 좀 뭐 고3 뭐 물투 과정이나 아니면은 대학 과정에서 많이 다룰 거고 일반적으로는 요 횡파를 가지고 파동을 많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횡파를 하나를 그려놓고 여기 진동하는 중심을 쭉 그려놓고 중심에 대해서 얘가 위로 진동, 아래로 진동, 다시 위로 진동 그 다음에 위로 진동, 아래로 진동, 다시 위로 진동, 위로 진동, 아래로 진동, 다시 위로 진동 마치 그냥 뭐 사인하면서 삼각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랑 나타나겠지 그지? 자, 이때 자 여기 마루 지점이 있고 여기 마루 지점이 있고 여기도 마루 지점이 있고 여기는 골 지점 여기도 골 지점 여기도 골 지점 이렇게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가로축이랑 세로축 요걸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러면 세로축은 변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가로축에 대해서 여기를
시간이라고 쓴 경우랑 그 다음에 거리라고 쓴 경우랑 두 가지 이제 물리량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거야. 자, 그럼 거리라고 쓴 거 먼저 보게 되면은 거리라고 봤을 때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고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이 거리 개념, 길이 개념일 때는 파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파장. 파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 골부터 골까지의 길이지만 파동이 1회 진동을 할 때 이동하는 거리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시간인 경우에 마루부터 마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골부터 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러한 시간 개념, 마루부터 마루까지를 한 번 진동이라고 보고 골부터 골까지도 한 번 진동이라고 봤을 때 한 번 진동이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 그래. 주기. 1회 진동 시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는 계속 이제 요 파장하고 주기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들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리량이 더 있는데 이번엔 세류축 물리량이야. 진동하는 중심에 대해서 마루까지의 변이 크기 또는 진동하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변이 크기, 요거를 가지고 진동의 폭, 진폭이라고 한다. 진폭. 요 전체 길이가 진폭이 아니라 중심부터 마루까지 또는 중심부터 골까지만 진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파동을 표시할 때 진동하는 중심에 대해서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고 마루부터 마루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물리량이 더 추가가 되는데 주기와 관련된 물리량이야. 주기와 관련된 물리량. 진동수라 그래. 진동수. 진동수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1초라는 기준 시간 동안 진동하는 횟수, 요걸 가지고 진동수라고 하고, 요 주기라는 하고 진동수라는 데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주기는 진동수 분의 1.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기호로 가지고 나타내 보면은 파장은 기호로 이렇게 람다 이렇게 나타내고, 주기는 시간 개념이니까 t 이렇게 나타내고, 진동수는 frequency f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주기 t랑 진동수 f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라는 게 어쨌든 전달이 되는데 전달되는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파동에 전달되는 속력과 관련된 개념은 이제 뒤에 가서 다룰 건데, 먼저 파장이랑 주기랑 진동수에 대해서 세 가지 어쨌든 물리량이니까 물리량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단위를 한번 정리해 볼게. 자, 파장은 길이 개념이야. 파장의 단위는 그래서 미터 단위를 쓸 거야. 미터 단위. 길이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주기는 시간 개념이야. 시간 개념이니까 초를 쓰겠지. 초. 물리 표준 단위가 초잖아. 시간 개념.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 관계니까 주기가 초면은 얘는 초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s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역수. 근데 요 단위 대신에 우리 뭘 쓸 거냐면 이 단위를 발견한 학자 이름 따서 hg라고 헤르츠를 쓸 거야. 헤르츠. 60Hz다라고 하면은 1초에 60번 진동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뭐 100Hz다? 1초에 100번 진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하고 주기, 파장, 단위도 다 정리해보고 뒤로 넘어가 보면 파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나는 지금 그냥 두 개를 그냥 같이 그려놓은 거고요. 매질의 위치에 따른 매질의 변이를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매질 위에 어느 한 점의 시간에 따른 변이로 파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위치 변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타내기도 하고, 주기와 진동수, 진폭을 알 수 있는 시간 변이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기도 한다. 그러니까 위치 변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제 거리와 변이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리와 변이 그래프. 그러면은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요 간격을 가지고
거리 개념인 파장으로 생각할 수 있고, 중심부터 마루까지, 중심부터 골까지의 길이도 거리 개념인 진폭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위치 변이 그래프에서는 파장과 진폭을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간격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기를 알아낼 수 있고, 주기를 알아낸다는 거는 진동수를 알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주기와 진동수 알아낼 수 있고, 세로축 값인 진폭도 알아낼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위상이라는 말은 같은 시간에 진동하는 상태가 같으면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요 모습이 오른쪽으로, 요 모습이 오른쪽으로, 요 모습이 오른쪽으로, 요 모습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파동의 모습을 그려봐. 한번. 자, 요 모습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렇게. 요 모습이 오른쪽으로. 요 모습이 오른쪽으로. 요 모습이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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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 부분은 새로운 파동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연속적인 파동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니? 그지? 자, 그러면 이때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동하는 상태가 똑같은 걸 얘기해. 진동 상태. 그러면 자, 여기 마루였던 지점 한번 봐봐. 마루였던 지점은 어디로 진동했어? 아래로 진동했지. 맞아요? 아래로 진폭만큼 진동했지. 근데 여기 부분 봐. 여기 부분은 윗방향으로 진폭만큼 진동했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밑에는 윗방향으로 진폭만큼 진동을 한 건 맞지만 얘는 위에서 아래로, 얘는 아래에서 위로 진동을 했지. 그러면 상태가 어때? 두 개가 다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어? 아래로 진동하게 된 거고, 여기도 아래로 진동하게 된 거지. 그럼 여기서 진동 상태가 같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과 나중에 진동했을 때 위치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처음하고 나중에 위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진동 상태가 같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 마루 지점하고 여기 마루 지점이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은 얘랑 처음에 위치는 같지, 그지? 근데 진동을 한 후에는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갔지. 서로 반대로 갔지. 그지? 그러면 얘는 위상이 서로 반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진동한 상태가. 하나는 위로 갔고 하나는 아래로 갔고. 그죠? 그래서 거기 그래프에서 위상이 서로 같은 점을 골라라 하면 A하고 E, B하고 F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고, 위상이 180도 서로 반대가 되는 건 A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C는 위로 올라가지. 맞아요? 그러면 반대. C하고 E도 반대. 그 다음에 B하고 D. B는 어디로 가는데? B는 위로 올라가는데 D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반대. 그 다음에 D하고 F도 D는 내려가는데 F는 올라가니까 서로 반대. 자, 이런 식으로 위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시각에 진동하는 상태가 같다. 진동하는 상태가 같다는 건 뭐야? 처음과 끝 위치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과 끝 위치가.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파동의 속력을 찾아보면,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 간단해. 의외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물리량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였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어느 특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러면은 파동에서의 시간 개념은 뭐야? 주기지. 그지? 주기라고 하는 시간은 뭐였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지. 그지? 그럼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 동안 당연히 한 번 진동의 이동 거리만큼 가겠지. 맞아? 한 번 진동하는데 3초 걸렸으면은 한 번 진동하는 거리만큼 갔을 거 아니야. 한 번 진동하는 거리가 뭐야? 파장이야, 파장. 그러면은 자, 거리, 시간, 속력 요 개념을 속력, 주기, 파장 개념으로 그냥 시간 대신에 주기로 대체하고 거리 대신에 파장으로만 대체하면 식이 완성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우리 거리와 속력 그리고 시간 개념에서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러면은 거리 대신에 파장을 넣고
그 다음에 속력은 그대로 속력 넣고 시간 대신에 주기만 넣으면 요게 파동에서의 속력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정리해보자. 속력 V고 파장은 람다고 주기는 T니까 속력 V는 뭐가 돼? 파장 곱하기 주기 이렇게 되지. 근데 이 주기라는 개념은 뭐랑 역수관계? 진동수랑 역수관계 있잖아. 이거 곱하기가 아니지. 나누기 T지. 그지? 이렇게 역수관계 있잖아. 진동수랑.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람다 곱하기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F라는 진동수가 중요해. 진동수. 요 F라는 진동수.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F라는 거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1초 동안 파동이 만들어지는 개수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이 진동수라는 개념은 언제 결정되는 걸까? 이 진동수라는 개념은 파가 1초에 10번 만들어져. 그럼 1초에 10번 만들어지는 게 가다가 1초에 3번 만들어지는 걸로 바뀔 수 있을까? 이미 얘는 1초에 10번 진동하는 걸로 만들어져서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언제 결정된다? 파동이 만들어지는 파원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다. 파원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얘는 죽어도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파원에서 진동이 만들어지면 그 진동수 그대로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파동의 속력에 따라서 파장이 바뀔 수 있겠구나. 맞아? 속력에 따라서 파장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치? 왜? 진동수라는 건 일정하니까. 그래서 속력이 바뀌었을 때 파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볼 거야. 속력이 바뀔 때 파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알겠죠? 그래서 밑에 동일한 매질 내에서는 파동의 진동수와 파장이 달라지더라도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동일한 매질에서는 속력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소리의 속력은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빠르고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고 물결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소리라고 하는 거는 소리. 공기라는 매질에 진동하면서 매질의 진동으로 인해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매질이 진동하는 거에 옆으로 가면 갈수록 소리가 전달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매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매질 입자 사이에 간격이 멀면 멀수록 진동이 잘 전달되겠어?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애는 입자 간격이 가까울수록 어떻다? 더 빠르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체보다 액체에서 더 느리고 그리고 기체에서 가장 느려. 근데 기체라는 녀석의 특징 때문에 기체에서는 기체 분자가 기체 입자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어떻다? 더 빠르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공기에서는 기체 입자가 진동으로 옆으로 전달해주고 옆으로 전달해주는데
그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옆으로 빨리 전달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매질을, 공기라는 매질을 가지고 있는 소리는 기체 입자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고체에서는, 액체에서는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진동이 빨리 전달되는 거라면, 기체 한정적으로 기체 간을 보면 기체가 느리게 움직이는 기체가 있고 겁나 빠르게 움직이는 기체가 있으면 여기서 더 빨리 전달이 된다는 거야. 응? 그러면 기체의 움직이는 속도는 누가 결정해줘? 온도. 그래서 소리는 온도에 비례해서 속력이 점점점 빨라져. 그 시기 소리, 음파의 속도 공기 중에서 331 더하기 0.6t 정도로 나와요. 요 t가 섭씨 온도, 섭씨 온도. 그러면 상온 25도를 대입하면 약 얼마 정도 나와? 25도씨에서 약 340이 나와. 속도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음속. 그래서 음속 이상으로 누군가가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음속 이상으로 돌파하면 공기가 따라잡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뒤쪽으로 붐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소닉 붐이라 그러지. 왜 비행기나 이런 애들이 갑자기 빨리 팍 움직이게 되면은 비행기 모양처럼 이렇게 공기층이 뒤로 밀려나는 이렇게 붕 하는 게 나타나잖아. 검색해봐 나중에 소닉 붐. 음속을 돌파하게 되면 소닉 붐이 만들어져. 그래서 음속을 돌파할 때마다 2배 돌파할 때, 3배 돌파할 때, 4배 돌파할 때마다 계속 소닉 붐이 만들어질 거야. 왜? 공기층보다 더 빨리 가니까 공기가 뒤로 밀려나면서. 알겠죠? 그래서 음파의 속력은, 소리의 속력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물결파 같은 경우에 물결파는 물이 매질이니까 언제 빠르겠어? 물이? 깊을 때. 왜? 물이 깊을수록 바닥이라든가 등과의 마찰이 마찰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해저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 해일, 쓰나미라는 게 관찰이 될 때 얘가 저 먼 바다에선 속력이 되게 빨리 와. 근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수심이 얕아지지. 그럼 속력이 어떻게 돼? 점점점 느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동의 속력은 뭔데? 진동수 곱하기 파장 요건데 진동수는 일정해. 근데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느려지고 있으니까 파장 간격이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올 때는 해일이 이런 형태로 온다 그러면 가까운 바다로 오면 가까운 바다로 올수록 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올 때는 700km, 시속 700에서 800으로 오다가 수심이 20m 지점을 가까이 오니까 시속 50km로 느려지게 되는 거. 이렇게 나타난다. 자, 4페이지죠. 파동의 굴절. 굴절은 매질이 바뀔 때 진행 방향이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매질이 바뀐다라는 거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굴절은 파동이 속력이 변할 때 파동의 속력이 변할 때 꺾여서 진행되는 현상을 가지고 굴절이라 그래. 꺾여서 진행되는 경우. 그러면은 꺾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할게. 여기가 경계면이야. 여기가 경계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는데 여기는 아주 매끄럽게 포장된 도로고 여기는 그냥 비포장 도로야. 비포장 도로.
자동차가 이렇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해볼게. 자동차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면 자동차에 여기 뒷바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앞바퀴 두 개가 이렇게 있겠지. 그죠?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진행할 때 자, 도로에서 조금 더 속력이 빠르고 비포장도로에서 속력이 조금 더 느리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앞바퀴가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속력이 느린 쪽에 도달했고 하나는 속력이 빠른 쪽에 그냥 그대로 있지. 그러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 몇 초가 지났을 때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고. 뒷바퀴가 한 여기까지 왔다고 해볼게. 뒷바퀴가. 그 다음에 뒷바퀴 여기까지 왔어. 앞바퀴는 한 여기까지 왔겠지. 똑같이 네 바퀴가 다 속력이 똑같을 테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 속력이 느리니까 많이 갔겠어? 많이 못 갔겠어? 자, 바퀴 하나 거리만큼 갔잖아 지금 얘네들은. 근데 얘는 바퀴 하나 거리만큼 못 가. 그럼 자동차가 여기만 이렇게 앞바퀴 하나가 더 가고 하나는 덜 가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바퀴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되겠어? 얘 때문에 이쪽은 더 많이 돌고 이쪽은 조금 돌게 그렇게 가겠지. 맞아? 그러면은 자동차가 처음에는 이렇게 모습으로 있다가 비포장도로에 한 바퀴가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자동차가 살짝 이렇게 꺾여버리게 되겠지.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그죠? 시간이 더 지나버리면은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 아예 그냥 바퀴가 이렇게 꺾여버리면서 이쪽으로 더 돌아버리겠지. 그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꺾이는 방향을 잘 봐야 돼. 꺾이는 방향을. 속력이 빠른 쪽이 있고 느린 쪽이 있으면 빠른 쪽은 아래쪽이고 느린 쪽은 위쪽이지. 그러면은 얘가 원래는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위쪽으로 꺾였지 지금. 다시 얘기하면 속력이 어느 쪽으로?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된 거야. 그래서 파동의 굴절은 속력이 변할 때 꺾여 진행하는데 어느 쪽으로 꺾여서 진행한다?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여서 진행한다. 속력이 느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결파의 모습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물결파의 경우에 아까 속력이 빠른 쪽하고 느린 쪽 어디였어? 깊은 곳에서 빠르고 얕은 곳에서 느렸지. 그러면은 자, 여기를 경계로 여기 왼쪽은 깊은 곳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얕은 곳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깊은 곳 속력이 어떤 곳? 빠른 곳. 얕은 곳 속력이 느린 곳.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볼게. 이렇게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물결파의 진행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파동을 여기다가 그냥 단면으로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그리면 물결파는 가는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하는 애잖아. 맞아?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마루 부분만 색깔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 마루 부분. 자, 요게 요 파동의 마루야. 그 다음에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은 파장이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맞아요? 자, 요 간격을 뭐라고 하면 된다? 하나의 파장이라고 하면 된다. 근데 잘 봐. 지금 여기 부분은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왔지. 그러면은 여기 부분도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거리를 가야 되잖아. 똑같은 거리를 가야 되는데 왼쪽은 빠른 쪽이고 여기는 이미 느린 쪽에 도달을 해버렸어. 맞아? 그러면 자,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는 동안 여기는 이미 느린 쪽에 도달했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가겠어? 더 조금밖에 못 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가는 동안 아니다. 여기를 갈까? 여기 이만큼 가는 동안 여기 부분은 가다가 느려지니까 조금 덜 가겠지. 여기도 느린 쪽에 도달했으니까 얼마 못 가겠지. 그러면 요 마루 부분을 쭉쭉쭉 연결해서 한번 그려보자고. 요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돼야 되지. 여기랑 이렇게 연결돼야 돼. 여기랑 쭉쭉쭉 연결돼야 돼.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게 됩니까? 느린 쪽에 먼저 도달한 쪽이 꺾이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 요 하얀색 화살표 그렸던 거를 가지고 잘 봐봐. 요 마루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지. 수직인 방향으로 그려봐.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그러면 봐봐. 경계면에 대해서 우리 수직인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줘.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가상의 선.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법선이라 그래. 요 부분만 확대해서 여기다 그려볼게. 요 부분만. 경계면이 이렇게 있으면 법선이 고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있지. 들어가는 물결파는 어떻게 가? 이렇게 가고 있지. 들어가는 물결파 이렇게. 그때 나오는 물결파는 요렇게가 아니라 살짝 요 방향으로 꺾인 채로 이렇게 나가지. 이때 들어가는 파를 입사파라고 하고, 입사파. 나오는 굴절되는 파를 가지고 굴절파라고 얘기해. 그때 입사파하고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뭐라 그래? 이걸 입사각이라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굴절파하고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굴절각이라 그래. 편의상 입사각은 I 이렇게 쓸 거고 굴절각은 R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입사각하고 굴절각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 얘가 평행한 거였으면은 막곡지각으로 같은 건데, 그지? 이렇게 가는 거면은 막곡지각으로 같은 거잖아. 근데 아래로 꺾이면서 굴절각이 어떻게 돼서 작아져 버렸지. 이렇게 돼버리지. 맞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이동할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깊은 곳에서 느린 곳, 얕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해봐봐. 즉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간다고 해봐봐. 그러면 똑같이 그림을 그려. 이렇게 물결파가 진행을 한다. 그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파가 있다. 물결파에 마루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엔 어떻게 되지? 더 많이 가겠지. 잘 봐. 얘가 요만큼 가는 동안 얘는 빠른 곳에 먼저 도착했잖아. 그러면 더 많이 가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얘랑 여기랑 연결해 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란하게 마루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마루들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을 쫙 그려주면은 이것이 물결파의 진행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럼 물결파 진행 방향 잘 봐봐. 오른쪽으로 가다가 위로 꺾여버렸지. 근데 이 위가 실제로는 위가 아니라, 자, 법선을 하나 그려. 여기다가 법선을 그려. 법선은 뭐야?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야. 요 부분 확대해가지고 옆에다 다시 그려봐. 그럼 어떻게 돼? 경계면이 이렇게 있으면 법선이 있고, 그지? 법선에 대해서 이렇게 물결파가 입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직진인데, 그지? 원래는 직진인 건데 어디로 꺾여서? 요 윗방향으로 이렇게 꺾였지? 그러면 이번엔 입사각은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굴절각은 이번에 이렇게 되겠네? 입사각하고 굴절각 비교해보면 굴절각이 훨씬 더 크지? 그 다음에 꺾이는 방향 잘 봐봐. 여기가 느린 쪽이고 여기가 빠른 쪽이지? 그지? 그러면은 느린 쪽이 위쪽이잖아. 왼쪽이잖아. 왼쪽으로 꺾였지?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느린 쪽이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으로 꺾였지? 자, 이런 식으로 느린 쪽으로 항상 꺾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서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면 입사각이 더 크다.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면 굴절각이 더 크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알 수 있는 사실, 이 파동에 물결파가 발생할 때 여기서 물결파가 발생하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물결파가 팡팡팡 만들어질 때 진동수는 고정되어 있겠지?
자, 물결파의 속력 V는 물결파의 파장 곱하기 물결파의 진동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러면 자, 진동수가 일정할 때 빠른 쪽은 속력이 빠르고, 그지? 느린 쪽, 얕은 쪽은 속력이 느리잖아. 그때 뭐가 변하는 거야? 얘가 늘어나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 반대로 얘가 감소하면 파장이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깊은 곳에서의 파장이 요만큼이었는데, 두 번째 느린 쪽에서의 파장은 훨씬 더 어떻게 됐어? 짧아졌지. 그러면 우리가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도 여기서 더 빠르고 여기서 더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얕은 곳에서의 파장이 요만큼이야. 근데 깊은 곳에서의 파장은 이만큼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지. 그럼 뭐야? 속력이 어떻게 된 거다? 여기서 빨라진 거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다 뭐 때문이야?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입사각하고 굴절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를 알아내는 게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가 매질 1이야. 여기가 매질 2예요. 옆에다가 같이 그림 한번 그려보자. 매질 1하고 2가 있는데, 자, 매질 1에서 2로 이렇게 진행하는 파가 있었어. 근데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 원래는 파가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매질 1이 좀 더 빠른 매질이고, 저 속력이 V1이고, 매질 2가 속력이 조금 느린 V2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질이라고 해봐봐. 그러면 얘가 진행하는 동안 어디로 꺾여야 돼? 1쪽으로 꺾여야 돼? 2쪽으로 꺾여야 돼? 2쪽으로 꺾여야 되지, 그지? 자, 2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꺾여. 이렇게 꺾여서 진행했어? 그러면 이에 대해서 수직인 가상에서는 하나 그어주고, 이때 요 각도를 뭐라고 하면 돼? 입사각이라고 하면 되지. 요 각도를 뭐라고 하면 돼? 굴절각이라고 하면 되지. 자, 근데 이게 하나만 온 게 아니라 나란하게 두 개의 파가 같이 왔다고 해볼게. 자, 여기서 똑같이 나란하게 하나의 파가 더 출발을 한 거야. 하나가 더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출발했어.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 동시에 출발한 파가, 즉 자동차 앞바퀴 두 개가 동시에 여기서 가지, 그지? 자, 동시에 이렇게 가는 중인데 이쪽 바퀴는 먼저 도달했어, 그지? 근데 그러는 동안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요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 얘도 얼마만큼 갔겠지? 그치? 갔을 거 아니야. 얘도 속력이 좀 느려진 채로.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얘도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 얘는 더 앞으로 가고 얘는 이번에 꺾여서 이제 진행하게 되겠지. 꺾여서. 이렇게. 이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다가 선분 하나 그어줘. 그러면은 요 각도가 직각이 되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잘 봐봐. 우리 여기서 물결파가 굴절되고 난 다음에도 이게 계속 나란하게 평행하게 가지. 이게 평행하게 간단 말이야. 평행하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요 지점, 이제 막 도착한 지점하고 요 지점에 대해서 수직인 선 하나 그어.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그러면 자, 요 그림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동차가 앞바퀴 두 개가 이렇게 오는데 얘가 먼저 느린 쪽에 도달하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얘는 여기까지 오는 거야. 즉, 뭔 얘기냐면 얘가 요만큼 진행하는 동안 얘는 이만큼밖에 진행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비가 곧 뭐가 되냐면 파장의 비가 될 거야. 파장의 비. 그러면 이때 요 람다 1하고 람다 2를 가지고 관계식을 좀 써볼 건데, 그 전에
요 직각 삼각형 두 개에서의 각을 몇 개 찾아볼 거야. 자, 요게 입사각 I야, 그지? 요거에 대해서 I만큼 올라갔지? 직각에 대해서 직각 I만큼 올라갔지? 자, 요 직각 삼각형의 요 부분이 입사각 I랑 똑같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법선 하나 더 그어볼게. 여기다가 법선 하나 딱 더 그었을 때 요 각도랑 요 각도랑 똑같겠지? 자, 직각인 거에 대해서 직각인 거에 대해서 직각인 거에 대해서 직각인 거 R만큼 꺾였네. 맞아요? 그럼 여기가 굴절각 R이랑 똑같겠지? 이때 요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빗변을 공유하고 있지. 요 입사각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맞아요? 요 굴절각 R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때 이 둘의 사인 값의 B 이거 나눠주는 거야. 빗변 소거되지, 분모의 람다2 남고 분자의 람다1 남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굴절의 법칙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굴절각과 입사각 사이에 사인 값의 B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사인 R분의 사인 I는 파장의 B와 같다. 이렇게. 요 식 유도하는 거를 잘 알아둬야 요거를 바로 식을 쓸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 요거 한번 볼까? V는 F 곱하기 람다잖아, 그지? 굴절이 되더라도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은 파장이랑 속력이랑 서로 비례하겠네? 파장이랑 속력이랑 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으면, 속력의 비를 알아낼 수 있으면 입사각하고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요게 굴절 법칙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속력 비만 알 수 있으면 몇 도로 입사했을 때 몇 도로 굴절할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요게 굴절 법칙입니다. 굴절 법칙. 그래서 우리 굴절이 일어날 때 속력하고 진동수, 파장, 그리고 법선이 이루는 각도가 변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굴절이 일어날 때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 우리 다 봤지?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다 봤지? 다 봤잖아?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할 때는 속력이 느려진다. 당연하지. 근데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파장은 어떻게 된다? 빠른 곳에서 파장이 길고 느린 곳에서 파장이 짧으니까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진행하면 파장이 짧아진다. 그리고 그때는 입사각하고 굴절각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 입사각이 좀 더 크다. 그 다음에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똑같이 속력은 빨라지는데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리고 파장은 어떻게 된다? 길어지고 입사각과 굴절각 관계는 굴절각 쪽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입사각하고 굴절각 사이의 관계식, 요 굴절 법칙 식을 가지고 뒤에 가서 전반사라는 현상을 찾아낼 거야. 전반사라는 현상을. 자, 그러면 이번엔 5페이지로 넘어가서 빛의 굴절에 대해서 볼 거야. 빛의 굴절. 자, 빛의 굴절에로 빛의 굴절. 우리 앞에서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통해서 광속 불변의 원리 이런 것들을 잠깐 찾았었잖아. 에테르라는 매질은 없다. 뭐 이런 거. 왜? 아니, 5페이지.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야? 5페이지. 빛의 굴절에 대해서 보는데, 빛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언제 기준이냐면 진공 기준이야. 진공 기준. 특정한 하나의 매질 기준이야.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애는 매질이 없이도 전달이 되는 거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거지. 오히려 얘는
매질이라는 애가 주변에 어떤 물질이 있으면 오히려 더 느리게 진동할 수밖에 없어. 왜? 진로에 방해를 받잖아. 그래서 이 빛의 굴절하는 빛의 속력은 매질이 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속력이 어떻게 되겠다? 빨라지겠다, 느려지겠다? 느려지겠다. 빨라지겠다. 밀도가 작을수록. 밀도가 크면 더 방해를 심하게 받을 거 아니야. 빽빽하게 있으니까. 밀도가 작을수록 빨라진다. 그래서 빛의 속력을 보면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 공기 중에서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유리 그리고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느리다. 다이아몬드에서는 진공에서의 속력에 비해서 한 절반도 안 되는 속도로 느려져 되게. 자, 이런 식으로 빛이라는 게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도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고 이 빛의 속력은 매질의 밀도가 작을수록 훨씬 더 빨라진다. 그러니까 진공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속 2.998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 그건데 공기나 물, 유리, 다이아몬드로 가면 갈수록 속력이 점점점 느려진다. 그래서 빛의 굴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공기 중에서 물로 진행할 때 공기 중에서 물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빛은 직진을 하지만 빛은 직진을 하잖아. 그지? 근데 빛도 굴절을 한다. 어느 쪽으로 당연히 굴절을 하겠다. 속력이 빠른 쪽, 느린 쪽? 느린 쪽. 왜 빠른 쪽이야? 아까 계속 느린 쪽으로 굴절이었는데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을 한다. 공기하고 물 중에서 누가 더 느리대? 물이 더 느리대. 그러면 직진하는 빛에 대해서 느린 쪽인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이겠다. 법선을 그려봐.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하고 유리. 자, 여기는 공기하고 유리야. 똑같은 각도로 입사를 시킨다고 해볼게. 이렇게. 입사각이 똑같아.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 그러면 직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빛이 가겠는데 꺾이겠지. 어디로 꺾여? 유리 쪽으로 꺾여. 근데 이 꺾이는 정도가 같겠니? 다르겠니? 다를 거야. 왜 달라? 우리 굴절 법칙을 생각해 봐봐. 굴절 법칙. 공기에서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물에서의 속력을 V2라고 할게. 공기에서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유리에서의 속력을 V3라고 할게. 달라야 되지, 그지? 물에서의 속력하고 유리에서의 속력 달라야 되니까 굴절 법칙을 여기다 적용해보자. 자, 불러봐.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은 V2분의 V1이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자, 여기에서 꺾이는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굴절각 2 이렇게 꺾인다고 해보자. 사인 R2분의 사인 I는 V3분의 V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럼 그때 이 값하고 이 값을 한번 비교해보자. 누가 더 커야 돼? 오른쪽. 자, V2하고 V3 중에서 V2하고 V3 중에서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커. V2가 더 커. 그러면은 V3가 더 느리니까 오른쪽 값이 더 크겠지. 그지? 얘하고 얘의 값도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사인 i가 똑같아. 그러면 사인 r하고 사인 r2 비교해. 누가 더 커? r이 더 커. r2보다. 맞아? 그럼 굴절각이 더 어떻다는 거야, 얘가? 작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r보다 더 바짝 붙여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맞니? 그러니까 유리 쪽으로 더 많이 꺾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V1하고 V2 차이하고 V1하고 V3 차이 중에서 누가 더 차이가 커? 여기가 차이가 더 크지? 속력 차가 크니까
어떻게 됐어? 더 많이 꺾여서 진행하게 됐지. 굴절이 더 많이 된다. 요거 정리하자고요. 자, 여러 가지 매질에서의 빛의 굴절을 보게 되면은 빛은 공기에서 물, 유리, 다이아몬드로 진행할 때 전부 다 굴절각이 입사각이 작게 들어가는데 속력 차이가 클수록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굴절각이 물에서 가장 크고 유리, 다이아몬드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굴절 법칙으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뒤로 갔을 때 뒤에서 요 매질을 이렇게 하나는 매질 똑같게 하고 반대편은 매질을 다르게 해준 다음에 굴절 법칙을 이용해서 물리량을 비교하시오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일단은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이 굴절 법칙이라는 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굴절각분의 입사각은 굴절되는 쪽 속력분의 입사하는 쪽의 속력이다. 또는 파장으로 한다 그러면은 굴절되는 쪽의 파장분의 입사하는 쪽의 파장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법칙에서 정리했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물리량을 좀만 더 추가를 해볼게. 자, 한 가지 물리량 어떤 게 있냐면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굴절률. 자, 일반적으로 굴절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많이 볼 건데 굴절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굴절이 일어나는 정도. 굴절이 일어나는 정도를 가지고 굴절률이라 그래. 그러면 절대 굴절률이라는 용어가 있고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 굴절률은 어떤 거냐면 속력이 많이 차이가 날수록 굴절이 더 많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굴절이 많이 되면 굴절률이 커지겠지. 속력 차가 크다. 진공에서의 속력과의 비, 요걸 가지고 절대 굴절률이라 그래. 우리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C 광속이라고 불러. 그러면 절대 굴절률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절대 굴절률 그냥 N 이렇게 나타내고 는 특정한 매질에서의 속력 분의 진공 중에서의 속력 이렇게 나타내. 그러면은 자,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가 속력이 제일 느리잖아. 다이아몬드 속력이 제일 느리지. 그러면 굴절률 값이 어떻게 되겠어? 크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서 굴절이 가장 크게 일어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굴절률을 가지고. 자, 그럼 상대 굴절률은 어떤 거냐면 상대 굴절률은 두 매질 간의 굴절률의 비를 가지고 상대 굴절률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매질이 있고 2번 매질이 있으면 상대 굴절률 매질 1의 굴절률에 대해서 매질 2의 굴절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은 자, 요걸 다시 식으로 정리해보자. 1번 매질의 절대 굴절률 분의 2번 매질의 절대 굴절률을 상대 굴절률이라 그래. 그러면 1번 매질의 굴절률은 1번 매질에서의 속력 분의 1번 매질 광속 그냥 C 분의 2번 매질에서의 속력 분의 광속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V2 분의 V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있잖아. 여기다가 같이 한번 탁 집어넣어 볼까? 자, 이렇게 된다. 매질 1, 매질 2.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 그때 입사각, 굴절각. 굴절 법칙을 적용해 볼게. 사인 R 분의 사인 I는 람다 2분의 람다 1이자 V2분의 V1인데 V2분의 V1은 뭐다? N1분의 N2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도
굴절률의 비, 상대 굴절률을 가지고도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사실은 이것이 굴절 법칙의 완전체 식이야. 이게 굴절 법칙의 완전체 식이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넬 법칙이라 그래. 스넬 법칙. 입사각하고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 요걸 스넬 법칙이라 그래. 스넬 법칙.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매질 지금 1의 굴절률분의 매질 2의 굴절률이잖아. 그지? 요게 뭐냐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표기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n 상대가 아니라 n 1, 2 이렇게 나타나요.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n1분의 n2다. 이렇게. 그거는 v2분의 v1이다. 그럼 2의 굴절률을 말하는 거예요? 응? 2의 굴절률. 1에 대한 2의 굴절률. 1분의 2. 응? 그래서 저게 스넬 법칙이라는 굴절 법칙의 완전체 식이야. 그래서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저거. 그래서 생활 속에 굴절 현상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휘어진 경로를 진행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빛이 직진해서 눈에 도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위치가 아닌 곳에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이야, 물 속이야.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 중에 있는데 물 속에 있는 어떤 사물이 있어. 물 속에 있는 어떤 사물. 그럼 물 속에 있는 어떤 사물에서 빛이 반사돼가지고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직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물 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야. 그치? 그걸 내가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봐봐. 사람이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인식을 한다고? 직진해서 나온 거로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빛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이 살짝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사물은 아래에 있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보이는 것보다 아래를 찔러야 된다 그러잖아. 그리고 내가 물속에 있는 내 다리를 보면 살짝 떠서 무다리처럼 두꺼워지는 걸로 보이잖아. 그치? 자, 그런 것들이 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굴절 현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기루 현상도 마찬가지야. 신기루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름에 낮에 엄청 햇볕이 뜨거울 때는 지표면 근처는 공기가 굉장히 뜨겁겠지. 그지? 근데 저 대기 상공 위에는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워. 맞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뭐 나무라든가 뭐 이런 오아시스 같은 게 있어. 그러면 빛이 이렇게 진행해서 오면서 차가운 쪽은 일반적으로 공기가 압축돼 있으니까 밀도가 클 거고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서 빛의 진행 속력이 더 빠르겠어? 아래쪽에서 속력이 더 빠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속력이 느린 쪽인 어디로? 위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 이걸 봤을 때 되게 롱다리인데 빛이 직진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에서 사물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사물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상한 데서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런 게 오아시스 같은 현상. 응? 그 다음에 멀리 오는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 바다가 차갑지? 바다가 차갑잖아. 여름에 공기 중보다 바닷물이 더 차갑잖아. 그래도 그 바닷속에 왜 들어가냐? 여름에 해수욕 왜 해? 바다가 더 뜨거우면 바닷속에 왜 들어가? 그치? 바다 공기가 더 차가워. 여기 위가 더 뜨거워. 그럼 배가 오잖아. 그럼 멀리서 오는 배를 지켜볼 때 어디서 보여? 차가운 바다 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보이는 거야. 꺾여서. 그럼 사람이 저 멀리서 이걸 보게 되면 배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 위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면서. 응? 자,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뭐 때문이다? 굴절. 굴절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굴절에 의한 현상에서 소리에 대한 거 있지, 소리. 낮에는 지표면이 뜨겁고 저기 공기 중이 차가웠잖아. 그럼 내가 말을 막 지르면 지표면 근처는 공기가 따뜻하니까 속력이 빠르고 저 위쪽은 공기가 차가우니까 속력이 느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꺾여서 올라가는 거야, 내 목소리가. 근데 밤에는 반대로 아래로 꺾여서 내려가지. 그래서 밤에는 되게 조용하게 떠들어도 아파트 단지가 되게 시끄럽게 느껴져. 왜냐? 소리가 위로 뻗쳐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모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낮에 떠들 때는 그렇게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는데 밤에는 조금만 떠들어도 되게 시끄럽지. 한번 해봐. 오늘 밤에 집에 가면. 근처에서. 그치, 혼난다니까. 왜 혼나겠어? 시끄러우니까. 그지?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 이거 중학교 때 나왔지.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는 어떻게 돼? 꺾이는데 우리 어떻게 꺾인다고 배웠어? 볼록 렌즈에서는 모아요. 모아주고 오목 렌즈에서는 퍼뜨려주고. 볼록 렌즈는 이렇게 생겼지. 배가 볼록하게 이렇게. 그럼 중학교 때 배우기는 그냥 어떻게 배웠냐면은 나란하게 들어가면은 초점으로 들어가. 그냥 이렇게 배웠지. 자, 빛이 나란하게 들어가면 자, 여기가 유리 렌즈지. 여기는 공기 중이지. 공기 중이고 유리 렌즈 중이야. 그러면 유리 렌즈의 요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법선을 하나 그려놨을 때, 자, 공기가 위쪽에 있고 유리가 아래쪽에 있지? 유리 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라 유리 쪽으로 한번 이렇게 꺾여.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번엔 유리에서 공기로 나오지. 그러면은 요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 하나를 딱 그어놓고 빛이 어디로 꺾여? 유리 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렌즈를 통과하는 빛은 한 번 꺾이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한 번, 나오면서 한 번 더 꺾여서 이쪽 반대편에 있는 초점에 모이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렌즈를 통과할 때는 두 번 꺾여 진행하면서 초점을 통과하는 걸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 렌즈의 중심을 향한 빛도 배웠었지? 중심을 향한 빛은 그냥 직진한다라고 했잖아. 중심을 향한 빛. 자,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쭉 왔어. 중심을 향해서 왔어. 그럼 어떻게 돼? 한번 일단 꺾여야 돼. 어느 방향으로 꺾일까? 여기 경계면을 그려줘. 경계면을 그려주고 법선을 그렸을 때 직진한다면 요건데 유리 쪽이 어디야? 이쪽이지. 이쪽으로 살짝 꺾여. 이렇게 가. 이렇게. 중심을 갔는데 중심으로 안 지나고 살짝 위로 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이번에? 나올 때 또다시 여기 경계면에 대해서 직진한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건데 유리 쪽이 이쪽이지. 맞아요? 살짝 꺾여. 이렇게. 이러니까 마치 직진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들어갈 때 한 번 꺾이고 나올 때 한 번 더 꺾이고. 알겠죠? 그러면 오목 렌즈는 어떻게 돼? 반대야. 오목은 어떻게 되겠어? 오목은 이렇게 생겼잖아. 가는데 반대로 꺾이고 반대로 한 번 더 꺾여. 가는데 어떻게 돼? 반대로 한 번 꺾이고 반대로 한 번 꺾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오목 렌즈는. 알겠죠? 그래서 평행한 광선이 입사하면 볼록 렌즈는 광선을 모으고 오목 렌즈는 광선을 퍼뜨린다. 그래서 렌즈로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해서 총 2번의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같이 해결해 봅시다. 자, 7페이지로 가서요. 2번 문제. 7페이지 2번 문제.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 모습을 나타낸 거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4분의 1주기만큼 지난 순간 변이가 5cm보다 더 큰 점들만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그러면은 4분의 1주기 지났다라는 거는 하나의 주기가 지날 때마다 파동의 모습이 하나가 생기지. 한 번의 진동이 생기지. 그럼 4분의 1번의 진동이 생겼을 때 모습을 나타내라 했잖아. 그러면 일단은 하나의 파동을 지금 나와 있는 거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지, 지금 파동이?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여기 마루부터 마루까지를 하나의 파장이라고 보잖아.
근데 생각해봐. 파동이라고 하는 게 이 똑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파장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하나의 파장이라고 볼 수 있지, 길이가. 그지?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점부터 여기까지를 4등분 한번 해보자. 4등분. 절반, 절반, 절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분의 1주기가 지났다는 거는 4분의 1등분만큼인 요만큼 앞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요게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 이렇게 가. 그래서 뒤에도 연결해주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생기겠지? 이게 4분의 1주기 후의 모습이겠지? 4분의 1주기 후. 그랬을 때 변위가 5cm보다 큰 점. 자, A는 어디가 됐어? A는 지금 여기죠. 변이 0이지? B 지점은 어때? 변이가 10 됐지? 그죠? 그럼 일단 B 지점 체크. 그 다음에 C 지점은 변이가 얼마 됐어? 0이 됐지. 그 다음에 D 지점은 변이가 얼마 됐니? 마이너스 10이 됐지. 그 다음에 E 지점은 0이 됐죠? 그 다음에 F 지점은 10 됐어. 체크. 저기 두 군데 B하고 F가 변이가 5cm보다 큰 지점이 됐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5번 한번 볼게요. 5번. 9페이지 5번.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파동의 속력은 8m/s. 속력은 8m/s래. 8m/s래.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순간부터 x = 6인 위치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x = 6인 위치. 자, x = 6인 위치. 시간에 따른 뭐를 나타내라? 파동의 변이를 나타내라 라고 했어. 그러면 자 8m/s잖아. 속력이 8m/s라는 건 뭐야? 1초에 8m 이동한다. 자, 이 파동의 파장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파장 얼마지? 파장 얼마야? 8m지? 파장 8m야. 그러면 1초에 8m, 1초에 한 파장만큼 가는 거니까 주기가 몇 초인? 1초인 파동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x = 6 위치에서 x = 6 위치 현재는 지금 진동 중심 0이죠? 그치?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래. 자, 그럼 먼저 지금 처음 그림부터 한번 그려가지고 나타내 보자고. 처음 그림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오는 거지, 그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가 진동하는 중심이 되는 거고 현재 6인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시간이 지나면 얘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파동이 얘가 오른쪽으로 점점점 이동하면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자, 이 지점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아래로 진동이 되겠지, 그지? 맞아요? 아래로 진동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진동했다, 위로 올라갔다 이런 모습이겠지, 그지? 그래서 x = 6인 위치에 시간에 따른 파동의 변이를 나타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맞아요? 그러면서 1초 동안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찾으면 되겠네? 맞아요? 자, 1번은 2초에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졌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2번은 1초에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진 건 맞지? 맞니? 근데 아래로 먼저 진동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고 3번이 정답이 되겠지? 맞아요? 네.
정답은 3번. 그럼 이거 찾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체?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어떻게 그려봐? 얘가 처음에 어디 방향으로 진동하는지를 먼저 찾아봐. 얘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파동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x = 6인 위치가 처음에 아랫방향으로 진동하지? 그러니까 0인 위치에서 아랫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5번에는 3번이고, 그 다음에 6번. 6번 보게 되면은 물결파야, 물결파. 물결파인데 지금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면서 굴절하는 모습이다 라고 했어. 자, 매질 1에서 간격 D1이랑 매질 2에서 간격 D2를 비교해보면 D1이 더 크대. 자, 이 간격이 의미하는 게 뭐야? 마루하고 마루 사이 간격이니까 이게 파장이 되는 거지, 파장. 맞아요? 그러면 우리 V = F 람다라는 식에서 파장은 어때? 속력이랑 비례하지. 그러니까 매질 1에서가 더 빠르다, 매질 2에서가 더 느리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네. 그러면은 기억번 일단 1에서 물결파의 파장은 2D1이다 라고 했는데 이 D1이라고 하는 게 마루하고 마루 사이 간격이잖아. 맞니? 그러니까 그냥 파장이 되겠지. 파장은 D1입니다. 기억번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번 물결파의 주기. 자, 주기는 진동수와 관련 있지.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잖아. 그치? 근데 진동수가 같으니까 주기도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어. 디귿번 물결파의 속력의 비는 뭐야? 파장의 길이 비지. 파장의 길이 비인데 파장이랑 D1, D2가 비례하잖아. 같잖아. 그러니까 D1 대 D2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자. 7번. 법선이 있고요. 매질 1에서 2로 진행한다. 자, 첫 번째 그림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입사각을 얼마로 줬어? 입사각을 세타로 줬죠? 그 다음에 굴절각을 세타 1으로 줬지. 이렇게. 이게 매질 2고 매질 1이지. 그 다음에 매질 2와 3에서 매질 2와 매질 3에서는 똑같이 세타로 입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굴절각이 어떻게 됐냐면 살짝 이렇게 꺾이면서 세타 2 이렇게 돼 있어. 맞아요? 자, 이때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크다라고 나와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속력을 찾아야 되잖아. V1, V2, V2, V3. 굴절 법칙만 적용해 보자. 사인 굴절각 분의 사인 입사각은 굴절되는 쪽의 속력 분의 입사하는 쪽의 속력이다. 쓸 수 있지? 자, 똑같이 한번 써봐. 사인 굴절각 분의 사인 입사각은 굴절되는 쪽의 속력 분의 입사하는 쪽의 속력이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요 왼쪽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세타가 커, 세타 1이 커? 세타 1이 더 커. 그러면 V2가 더 커야 되지. 일단은 첫 번째 V1하고 V2 중에서 V2가 더 클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타하고 세타 2. 자, 지금 어디가 더 크지? 이거 지금 세타하고 세타 2 중에서 세타 2가 살짝 더 크지? 세타 2가 살짝 더 커? 그러면 V3가 살짝 더 크네? 누구보다? V2보다 V3가 살짝 더 크네? 맞아요? 그러면은 속력 어떻게 돼? V1, V2, V3 되니? 그래서 1, 2, 3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정신이 없으니까 지대로 된 문제나 좀 풀어보자. 12번. 온도가 T1, T2, T3로 다른 세 개의 공기층을 파동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공기층의 온도 T1, T2, T3 대소를 비교하래. 그러면은 공기층에서 지금 T1, T2, T3를 지나면서 어떻게 꺾이고 있지? 점점점? 그쪽으로? 그쪽이 뭐야? T1, T2, T3 뭐 이렇게 꺾이고 있지, 그지? 그러면 우리 꺾이는 게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느린, 여긴 느린, 살짝 빠른,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T1에서 제일 느리고 T2에서 T3로 갈수록 점점 좀 빨라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 소리라고 하는 음파의 속력은 어떻게 됐어?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빠르다, 이렇게 됐지? 빠른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T3가 T2보다, T2가 T1보다 더 온도가 높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공기층의 온도 T3로 갈수록 더 높다. 그러면은 공기층에서 파동의 굴절로 발생하는 현상이 얘는 뭐가 있을까? 소리. 뭐 소리,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기루 현상. 이런 게 있겠지? 그 다음에 굴절률 한번 봐야지. 10번. 13페이지 10번. 자, 13페이지 10번에 보면은 지금 유리에서 공기로 진행하는 빛이 있어. 유리에서 공기로 진행하는 빛. 자, 유리에서 공기로 진행하는 빛. 입사광선이 몇 도? 30도. 굴절 광선은 60도. 그럼 요 광선은 뭘까? 반사. 우리 반사 법칙 있지?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자, 이랬을 때 옳지 않은 거 고르래. 일단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반사각은 30이다. 맞죠? 그 다음에 유리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이니까 유리의 굴절률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 이걸 찾는 거지, 그지? 그럼 일단 굴절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 여기가 유리고요, 여기가 공기야. 그러면 사인 위에가 유리야? 사인 60도 굴절각 분해 사인 30도 입사각은 V 공기 분해 V 유리, 이렇게 되겠지? 는 우리 요 유리의 굴절률 어떻게 돼? 유리에서의 속력 분해 C, 이거는 공기에서의 속력 분해 C, 뭐야? V0 분해 VU,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공분의 U는 뭐겠어? 반대로 이제 N 공기 분해 N 유리 분해 N 공기,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지? 우리 이거 구해야 되잖아. 사인 60이 얼마지? 사인 30은? 여기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2번에 유리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은 루트 3이다. 틀렸죠? 나머지 보기 맞는지 한번 보자. 자, 요거 스넬 법칙 마저 또 써볼게. 람다 공기 분해 람다 유리, 이렇게 되겠지.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유리에서 파장이 람다라 그랬어. 유리에서 파장이 람다라 그랬어.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만 식을 정리해보자. 공기에서의 파장은 얼마가 돼? 루트 3 람다, 이렇게 나오겠지. 정리하면 그래서 3번은 맞는 보기고요. 단색광의 진동수. 진동수는 뭐였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다음에 속력은 입사광선이 굴절광선보다 작다? 속력이 어디가 느려? 여기 유리가 느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입사하는 쪽이 느리고 굴절하는 쪽이 빠르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스넬 법칙식만 적용해보면은 문제가 답이 다 풀리지? 적용을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14페이지 4번. 14페이지의 4번을 보면은 단색광이 어디에 있어? 반원통이래, 원통. 자, 원통 속에 담겨 있는데, 자, 원통 그려보자. 원통이 이렇게 있어. 이 상태에서 반만 그려, 왜 그래? 반만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중심을 향해서 입사를 한다. 그게 뭐야? A지, A. 여기가 A. 법선을 하나 그려놓고 요거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딱 그려놓고 여기가 B 지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굴절을 한대. 굴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점을 뭐라 그랬어? D라 그러고 여기 지점을 C라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입사각은 얼마? I. 굴절각은 R.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도 스넬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물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이라 했으니까 N 물 분의 N 공기 이걸 찾아라 이거지, 그지? 자, 스넬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 사인 R 분의 사인 I는 여기가 지금 공기죠? 밑에가 공기에서의 속력 분의 물에서의 속력 이렇게 될 거고 공기에서의 파장 분의 물에서의 파장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굴절률은 반대로 물에서의 굴절률 분의 뭐의 굴절률? 공기에서의 굴절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건데 지금 이거네. 그죠? 자, 이거는 뭐다?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크나요? R이 커? I가 커? R이 크지? 그럼 이 값은 전체 값은 1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1번은 기억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번 사인 R분의 사인 I이다? 맞죠? 디귿번 AB분의 CD이다. 자, 그럼 AB하고 CD가 저게 뭔지를 찾아야 되겠네. AB CD 파장비? 자,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요 입사각 I에 대한 높이지. 굴절각 R에 대한 높이지. 빗변이 원통의 반지름으로 똑같지. 그러면 봐. AB라고 하는 애는 뭐야? 사인 I의 빗변 길이 곱한 거지. 맞니? AB의 길이는 사인 I의 곱하기 뭐야? OA라고 하는 반지름, 원통의 반지름. 그 다음에 CD라고 하는 애는 뭐야? 사인 R분의 R에다가 뭐? OD라고 하는 원통의 반지름. 이거 나눠주면 약분 되잖아. 그지? 여기 분면 약분 되지? CD분의 AB가 사인 R분의 사인 I야. 그러면 사인 I분의 사인 I가 굴절률, 물에서의 굴절률분의 공기에서의 굴절률이잖아. 그럼 이거는 여기 되겠네? 그러면은 정답은 아니겠네요. 왜? CD분의 AB가 굴절률이니까. 그래서 디귿번은 틀리고 니은번만 정답 2번 니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제일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스넬 법칙, 굴절 법칙을 대입해가지고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특정한 한 점이 진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찾아내는 거. 요거 중점적으로 계속 보시고요. 그래서 15페이지까지 다 풀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7에서 15인가 그럴걸? 7에서 15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은 저거 음료수 회사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구라를 치고 음료를 파는지 그에 대해서 굴절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